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말고사인데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이렇게 유익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지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요. 오늘 좀 시험 기간이라 학생 수가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세미나 형식으로 소규모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지영 교수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 이지연입니다. 저기 다 잘 들리세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뉴스도 더 열심히 볼 거고 저는 연예 기사만 보고 그냥 끝나는데 학생들이 전쟁 기사도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왜 이러지? 예. 아, 네. 예,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럼 오늘은 시험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공하시는 우크라이나과가 한 명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계신 거죠?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과 학생이 계시면 러시아과 학생은 있는데 우크라이나과 학생이 있는데 이게 참 세상의 모든 일에서 중립적이다라는 거는 정말 허상이야.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도 뭔가 발화를 하는 순간 이미 중립적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모든 얘기의 대전제는 러시아 미쳤다. 러시아는 잘못했다. 일단 이거는 모든 건 전제입니다. 이건 일단 전제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러시아를 한번 이해해 볼까? 이런 거니까 이게 혹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약간 아무래도 러시아 전공자니까 조금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자주 하긴 해요. 이걸 안 한다고 하긴 힘들어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또 러시아는 완전 요즘 죽일 놈 나라잖아요. 예? 그 언론에 정말 댓글들을 보면 아유 내가 진짜 전공을 잘못했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러시아 찬양자가 아니라서 이게 아주 편파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 전체를 보면서 조금은 지금의 러시아가 하는 그런 나쁜 많은 만행들에 대한 변론이나 이런 변론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도 하고 말이야 이런 못된 나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거에 속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걸 비롯해서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 우리 언론이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제 도대체 언론은 왜 이러나 하는 게 저의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약간 생소한 말일 텐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 브라이언 마수미라는 사람이 쓴 온토 파워라는 책인데 이 밑에 부제가 War, Powers and the State of Perception이어서 그 존재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번역이 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도대체 뭔가의 상황을 존재를 만들어내는 권력 어떤 상황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력으로서의 그런 권력의 존재가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책이 다루는 건 사실 테러와의 전쟁이었거든요. 9.11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고 9.11 이후에 미국의 그 테러와의 전쟁의 그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이제 이번 전쟁에서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이게 전쟁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의 첫 번째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혹시 어제인가 그저께 KBS에서 하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던데 이 전쟁 이후로 세계 질서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다라는 약간은 예언적인 그런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는 정말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인데, 이거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라고 알고 있나요? 게다가 또 러시아는 심지어 우리는 이게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러시아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스페셜한 특별한 그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작전인 거죠. 일종의 특수작전. 그 특수작전은 이 전쟁이라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뭔가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거기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기 규정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쓴 이유는 처음에는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나중엔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푸틴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스페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이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게 전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전 단계가 아닐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하고 전쟁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 러시아는?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주도된 네이토 확장에 대해서 푸틴이 좀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으로까지 이끌어 나가지는 않고 그냥 단번에 끝내버려서 이제 나토 확장에 대한 일부분의 저지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전쟁까지 비화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반론이나 보충할 분 없나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질문을 드리자면, 정말 러시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까? 아니면 처음에 푸틴은 정말 침입하고 싶었을까? 일단 예상을 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소스는 어디죠? 우리가 이걸 들은 소스는? 이제 주로 국내 뉴스거나 아니면 국내 평론가들. 저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일단 이 러시아 전공자들이 하는 말들이 참 틀린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독립 언론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특히 이 러시아하고 이번 전쟁하고 관련해서는 혹시 박상후의 문명 개화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오늘 우울하면 집에 가서 그걸 한번 유튜브에서 박상후의 문명 개화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거 너무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칙칙하신데 좀 또 또박또박 읽으시는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언론에서 지금 보는 거하고는 또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전공은 우리 학교 여기 중국어과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선배님? 예, 그래서 중국어과를 나오셨고 기자님이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MBC 기자였는데 그 뭐 세월호 사건 이럴 때 뭔가 좀 잘못해서 약간 회사를 관두시고 이제 유튜버 이런 거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선 칭찬부터 하자면 칭찬은 정말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든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매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인가 올라오는, 되게 자주 올라오거든요, 기사가. 이거를 중국 언론,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의 포지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국의 포지션에서 그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 러시아에 대한 또 약간 친러적인 기사가 또 있죠. 물론 반러적인 것도 좀 있지만 중국도 제가 잘은 모르는데 완전히 이렇게 또 그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통이시니까 그 기사들하고, 또 하나는 동남아 이런 데의 언론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남아시아의 언론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올리는 그런 이제 독립 방송 같은 게 박상후의 문명 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 내부의 그 정치색은 약간 이제 극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극우, 극좌 이런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시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또 본인이 해직당할 때 그런 상황들이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근데 이분이 약간 친러적인 이런 방송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웃겨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댓글을 보시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친북이다, 친러다, 친중이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그 흐름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분은 말하자면
정말 반 우고 반 지난 정부고 그런데 친러인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런 그 굉장히 그런 지나칠 정도의 그런 친러 방송이 미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폭스 뉴스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의 성향은 아시죠? 친 트럼프. 이제 친 트럼프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친러적인 방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방송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 컨텐츠, 다루는 컨텐츠의 내용도 다른데, 이게 둘 다 어떤 게 다 맞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엔 가보지 않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언론도 세상에 중립이라는 게 있을까? 어떤 언론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필요는 저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처음 돌아가자면, 러시아는 빨리 끝내려고 했을까, 전쟁을? 정말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찌질해가지고 말이야. 완전 세계 최고의 군대인 줄 알았더니 완전 찌질해가지고 그 키예프 그거 하나를 며칠에 못 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전을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 러시아가 거기를 빨리 쳤으면 뭐가 좋았을까? 만약에 키예프를 빨리 정복했으면 러시아 입장에서 뭐가 좋았을까요?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뭐지, 그러면? 어차피 전쟁했으니까 지킬 대로 지켰고, 이상한 국가, 비정상 국가라는 오명은 이미 쓰고 있을 테고,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과연 러시아한테 좋았을까? 우리 약간 사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언론의 보도가 사실 좀 온도차들이 있어요. 러시아 내에서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가능한 안 주기 위해서 매우 천천히 들어가요. 매우 천천히 들어가고 여기가 말이 통하잖아요. 특히 이제 동쪽 지방은 더 말이 통하니까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그냥 얘기하면서 뭐 거의 동네 마실 나온 시골 청년과 청년과 할머니들이 얘기 나누는 것 같은 이런 평화로운 장면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내부에 있는 반 우크라이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그 보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 반 러도 당연히 있지만 반 정부 세력이 있고, 아시다시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평판이 아주 좋진 않았어요. 지지율도 꽤 낮은 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반정부적인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말 평화롭게 그 천천히 탱크는 그냥 뭐 슬슬 들어가고 그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듯이 들어가는 그런 그 러시아 청년과 마을 그 노인들의 평화로운 하루 보급해 주면서 이렇게 음식도 주고 이러면서 수다 떠는 이런 그 목가적인 방송이 한 군데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는 정말 길 위에 전시돼 있는 그 죽은 그 전쟁의 진짜 참담함을 보여주는 그런 시체들이 늘어 있는 이런 그 보도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 찬반이 있어요. 저 어떤 평가도 내리기 힘든데, 러시아인들이 죽인 거다. 또 하나는 러시아군이 뭐하러 가면서 시체를 이렇게 전시해 놨겠니?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시한 거는 영국 약간 무대 일종의 세팅이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인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설령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민간인을 방패로 쓰다가 민간인 사살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믿더라도 어쨌든 전쟁 밀고 들어간 러시아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보도하고 우크라이나의 보도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에 대한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정보들, 나토의 문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또 러시아 국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국경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충지대고, 그럼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그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했던 게 핀란드라든지, 또 이제 동유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완전 중립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중립국이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의 관계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 지난 8년간의 그 쌓여있는 일이었고, 사실 8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2014년에 그 크림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크림보다도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는
이 러시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라는 특별한 그런 연합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관세 동맹에서 시작을 했고 관세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EU에 해당하는 러시아 옛날 그 독립국가 연합들의 연합체로서의 그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는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라시아 연합에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는 지금 전쟁을 봐도 알겠지만 누구겠어요?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 있잖아요. 벨라루스. 그 대통령도 뭐 독재자라며 진짜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대통령 선거를 했더니 80%가 넘은 거야. 근데 이 대통령이 아니 이러면 독재로 보이잖아. 좀 그 투표율을 좀 낮출 수 없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 루카셴코 20년 이상 하고 계시죠? 그 루카셴코가 있는 벨라루스. 그다음 어쨌든 굉장히 전부터 러시아 역사를 함께 해온 땅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앙아시아 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오셨나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과? 없구나. 예,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라시아 연합에 빨리 들어갔거든요. 이때 이제 그 전 대통령이었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셴코 아니고 예, 사람 이름을 제가 누구지? 그치 야누코비치가 여기에 그럼 옵저버 형태로 우크라이나도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국가 중에 가장 큰 영토 중에 하나고 가장 그래도 비옥한 땅과 살기 좋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달했고 뭐 IT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발달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좋은 그 기반을 갖고 시작한 것 치고는 지금 진짜 망한 거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옵저버 형태로 이 유라시아 연합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유로마이단이었어요. 유로마이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선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운동이었고 약간 반러의 운동이었지만 러시아인들은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면 지금의 이제 러시아 국무부에 있는 눌랜드 씨인가 하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뉴콘이라고 하는 우리 컨설버티 미국의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대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유로마이단에 들어가서 일종의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이제 생겼고 그 순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의 뭔가 그 조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려는 순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세력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러시아의 태도 같은 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늦추지 않았었고, 조금은 좀 그런 불안 심리 같은 것도 가지고 봤었고,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로, 적어도 나토는 아닌 국가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러시아 내부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사실 처음에 미국에서 계속 뉴스를 흘렸죠. 러시아가 침략할 거다 이랬는데 젤렌스키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러시아도 그럴 리 없다. 우리가 뭐하러 침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선생님이 러시아 주식을 엄청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다행히 환율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50% 미만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마이너스 92%도 한번 해왔거든요. 러시아 주식을.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다 대부분의 러시아 전공자들은 전쟁 안 나. 전쟁 왜 나? 러시아가 미쳤니? 이러면서 러시아가 사실 가보셨어요 혹시? 모스크바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요즘도 러시아 이러면 여전히 우리한테도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당 국가 막 이렇지만 막상 모스크바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활기차고 너무 자유롭고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모스크바는 한참 러시아 경기가 좋을 때는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니 좀 그 소득도 낮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이 사람들은 물론 이런 이제 지방하고의 격차가 정말 크고 모스크바는 러시아가 아니다. 뭐 심지어 모스크바는 러시아가 아니고 나머지가 러시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의 예외 특수성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모스크바만 가봤을 때는 진짜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미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공자들이 보기엔 러시아 정상 국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고 뭐 푸틴은 독재자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침략을 하더라고요. 가시화가 되는 거지 갑자기.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당황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나만 산 줄 알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샀더만요. 러시아 주식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당황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러시아 주식 시장은 이제 막게 되죠. 이게 이제 결제 시스템 같은 게 안 되고 주식 시장을 잠깐 폐쇄를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 그 주식 시장에 그 주식을 환매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잠정 거래 중지 상태로 이제 통보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생겼던 거죠. 처음에는 아까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런 거였겠죠. 키예프에 들어가서 그 친정부 세력으로, 친러시아 세력으로 확 바꿔버리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은 일찍 전쟁이 끝났겠죠. 그러면은 동쪽도 해방이 되고 물론 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러시아의 도대체 이번 전쟁의 목적이 뭘까? 진짜 더 큰 그림은 뭘까?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진짜 이 러시아에 대한 장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다른 나라보다 좀 큰 호흡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땅이 커서 그런지 1년짜리 계획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을, 다른 데서 한 달짜리 계획이라면 러시아는 최소 1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러시아 전공자로서 좀 신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푸틴이 장기 집권해서요. 그렇지. 푸틴 장기 집권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장기 집권이. 그게 가능한 것도 이상하죠.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러시아의 되게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 대통령에 대한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왜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할까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 정교라든지 러시아인들의 정체성 문제하고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문화가 법으로 성문화된 그런 규정보다는 힘이라는 게, 법보다는 힘, 이게 되게 강한 파워로 뭔가 왕좌에 앉은 통치자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그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내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던 건 아시죠? 일단 러시아 연방 해체라는 걸 가져온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피자헛 광고로도 익숙하고 학생들한테는 안 익숙하겠다. 선생님이 대학 갈 때였거든 그게.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 끼고 있는 막 루이비통 광고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자유주의 러시아의 모습 이러면서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러시아에 맥도날드 들어가는 거 푸시킨 광장에 있는 그게 막 이제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 이때 이제 그 서기장이 이제 고르바초프인데,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에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의 설문조사를 하면 3명, 그 푸틴, 뾰트르 대제, 그 다음에 한 명 스탈린, 이 사람이 여전히 러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상, 최고의 지도자 3인방 안에 들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러시아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스탈린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뾰트르 대제도 일종의 폭군이죠. 사실 약간 아빠 아들도 죽였다 그러고 뭐 이런 폭군인데, 그런 폭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되게 강한 대통령이어서, 강한 지도자여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뭔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준 이런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20년 이상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정체성 외에도 이 러시아가 좀 큰 호흡으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정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러시아는 그러면은 요즘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 거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일 거다. 그 다음에는 뭐 어디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빨리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까? 근데 이제 이근욱 선생님께서 이근욱 선생님, 그 국제정치학 전공하시는 서강대학교 이근욱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잘 끝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러시아의 파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아서, 주변 국가로 그 전쟁을 확산시킬 기력이 남아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러시아가 망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힘 다 빼서 침략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내지는 좀 더 기다렸다. 너무 끝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 가끔 이 나라가 진짜 미치지 않고선 이런 자폭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역사적인 모멘트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진짜 자폭에 가까운 일들을 러시아가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핵 단추를 확 누를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을 모두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 얘기되는 약간 악마화된 러시아라는 걸 빼고, 정말 이 나라가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나름 그래도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를 택한 국가의 수만큼 다양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러시아도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예요. 독재지만 사람들이 뽑은 거야. 그게 선거면 선거야.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거는 선거였거든요. 이런 그 선거를 해서 어쨌든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주식시장도 있고 제도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뭐 몇 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AI에 엄청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AI를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누리호, 나로호 그게 이제 러시아 기술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쓰레기처럼 다 흘리고 간 거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우주 개발로도 이어졌는데, 이런 그래도 좀 러시아의 약간은 긍정적인, 아니면 이제 인간적인, 악마가 아닌 인간적인 그 공산당 국가 빨갱이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래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이 러시아, 이런 러시아를 생각할 때 정말 핵단추를 누를까? 혹은 그럼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나토까지 침입을 할까?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EU 국가들, 그 사람들은 바보야? 왜 갑자기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느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러시아의 그 에너지로부터의 유럽의 독립 같은 것들, 이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이 잘 끝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결됐을 때 유럽은 가장 손쉬운 그 러시아 에너지를 안 받게 될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사는 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게 크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럽을 정말 침략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론할 때 계속 얘기하는 탈나치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탈나치화? 왜 갑자기 어디서 나치가 나와서 왜 탈나치화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동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이?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원래 우크라이나 지역을 편입됐지만 거기는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를 러시아 편입시켜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 그쵸. 이제 그 동쪽 지방은 이게 예전에는 한 경계가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러시아 의존적인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언어가 우크라이나에서 예전에 이 크림 이후에 우크라이나 그 의회 내에서 우크라이나어로 회의를 하는 거를 법으로 한번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취소했거든요. 회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동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구소련 지역의 그 구소련이라는 그 역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소련 사람이라고 믿는, 이건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인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나는 소련 사람이야 라고 믿는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동쪽 지방에 대한 언어 탄압,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 내 의회에 동부 쪽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탄압 같은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일부는 심지어 이제 이건 러시아의 패러다임, 러시아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 생화학 무기 실험이라든지 이런 무기 의학 실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동부 지역에서 자행이 됐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빌 게이츠가 있다. 막 이런 그 음모론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그 군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진이
그 빌 게이츠 얼굴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런 것들을 믿고 있고 러시아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조프 스탈이라고 하는 그 밑에도 뭔가 핵무기 실험 아니면 핵실험 또 그런 그 화학무기 실험 같은 게 자행됐고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를 그 포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언론을 그 기사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또 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보도가 되는 방식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낯선. 이런 그 낯선 것들 그 아까 그 박상우의 문명개항과 거기 가면 그 아저씨가 줄줄이 읊어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은 걸러서 들을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흔히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그런데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언론 보도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미국의 지금 그 국가 공식 언론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 채널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실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가 지금 질문이 나왔던 것이 정말 유럽을 침략할까? 또 하나가 뭐였지? 정말 전쟁을 일찍 끝나고 싶었는데 군대가 부실해서 이게 불가능한 거였을까? 또 하나는 동부지방의 그 탈나치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러시아는 그러면 러시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그 동쪽에 대한 그런 만행을 자행했을까? 이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동쪽 지방에 대한 그런 그 탄압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러시아는 예전 2차 대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제 그 파악을 해요. 사람들의 특수한 마크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마크 문신 같은 거를 한 그 군인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반 러시아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나치에 동조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후예로 이 그 동부 지역을 억압했던 민족주의자들을 러시아인들이 부르는 게 나치인 거고 신나치.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우크라이나 동쪽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게 탈나치화라는 러시아의 명분이에요. 물론 지금 이 동쪽 지방에 대한 억압이 자행됐던 건 사실 팩트이고 언어 탄압이 있었던 것도 팩트인데 그 나머지 약간 음모론처럼 있는 그런 화학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민족주의자들이 거기서 뭐 살인, 약탈 뭐 이런 것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한 4, 5년 전에 그 프랑스 기자가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보도한 그런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는 이 동쪽 지방에서 자행됐던 약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군대의 만행 같은 것들이 사실 보도돼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뒤에는 이런 미디어의 뒤에는 항상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은 누군가의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그 완전히 객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만 던지고 답은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뿌찌는 중병에 걸린 걸까? 뿌찌는 막 손도 떨고 이래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학회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진 몇 장 찍으면은 당장 저도 약간 병에 걸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푸틴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가 돌지는 않지 않나요? 언론에서 보면 사실 바이든도 치매에 걸렸다. 바이든이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악셀되는 걸 까먹어서 갑자기 악셀로 고개 돌렸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도 오고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걸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기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이 러시아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약간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언론과 관련된 법을 이제 조례 같은 걸 만드는데 하나가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말을 쓰라는 것. 그게 뭔 차이야?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쓰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을 이제
서방 언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도를 약간 못하게 하는 식의 그런 언론을 좀 통제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언론 통제를 위한 기반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거는 러시아가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도 체첸하고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체첸 전쟁 때문에 그 체첸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체첸 그 민족주의자들이 와서 러시아 노르드오스트라는 러시아 뮤지컬을 했던 그 극장을 그러니까 들어가요, 극장으로.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인지를 잡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 그 인지를 해방하는 작전을 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게 언론 보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작전으로 들어가고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언론으로 이걸 흘렸고, 언론으로 해서 흘린 게 체첸 그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간인의 그 사상자가 되게 많이 사실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생겼고, 그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생긴 이유를 그 당시 이제 푸틴 정부는 그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요. 근데 이런 언론의 무분별한 그 보도는 사실 1990년대 러시아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을 것 같은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일종의 러시아도 해방이라는 단어를 독립이라는 말을 썼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1990년, 이제 91년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 10년간 탈소비에트적인, 탈소련적인 움직임 가운데에서 정말 무분별할 정도의 자유로운 그런 언론이 러시아 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이 시기를 러시아는 약간 아나키 시대로 보기도 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있었고,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하고 같이 갔냐면 방송 콘텐츠가 굉장히 선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의 그 방송법은 이런 선정적인 그 보도, 거기에는 그런 약간 성적인 노골적인 방송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데, 정말 1990년대 말에 제가 러시아에 가서 처음 본 방송은 이 대낮에 이런 거를 막 텔레비에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의 그런 무분별한 방송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과정이 언론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한 탄압과 그런 선정적인 방송의 탄압이 이제 같이 간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방송 심의 규정, 윤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방송법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됩니다.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손쉬운 방식으로 진짜 언론에 대한 탄압을 그때 이후로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러시아 방송사들 중에 몇 개는 국가 주도로 이제 뭐 소유주가 넘어간다든지 해서 반정부적인 언론을 탄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러시아의 생각이 있냐면, 이런 반정부적인 언론이 굉장히 친미다. 그리고 이들의 자본은 서방의 자본이다라는 러시아의 약간 그 뿌리 깊은 피해의식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반절 정도는 또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 내에 지난 몇십 년간의 그 스토리를 좀 약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실 이번 전쟁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1990년대 러시아는 서양하고 매우 친한 국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그 서방 컨텐츠도 많이 들여오고, 러시아 방송에 미국에 틀면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철진한 드라마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조지 부시 주니어가 러시아에 왔을 때 그 우리는 친구다라는 말이 아마 그 요즘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프렌드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 친미 국가가 되고 싶어 했고, 그 러시아 정상적인 국가라는 걸 그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 외교의 그 기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00년이 됐고, 러시아가 조금 살만해져요. 2000년이 되면. 2000년이 되면 그 기름값이 좀 오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러시아 경제의 침체의 모든 순간에는 이런 자원, 그 기름이라든지 기름 가격 이런 거에 대한 서구의 뭔가 조작이 개입이 돼 있고, 이때마다 러시아 경제는 이제 폭망하게 되고, 이 폭망하게 되면 이게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의 약간 피해의식이지만 사실은 약간 이거 역시 팩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1998년에 대단한 경제 위기를 겪고, 그 경제 위기 이후에 2000년이 되면서 그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그때 러시아는 뭐 예를 들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부시한테 전화를 해서 뭐 위로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사실 러시아였고, 그래서 아주 친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점점 이제 러시아 경제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때 그런 그야말로 자원 에너지를 팔아서 러시아 경제가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이제 서구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그 틈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일단 러시아가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되게 큰 나라였는데 이런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겠다라는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작동하는 그 프레임이죠. 러시아는 제국이 되고 싶어 한다라든지 제국주의다 그러면서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런 거 물론 있어요. 러시아인들한테는 기저에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일단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는 이게 냉전이라는 거는 두 개의 큰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 냉전 이후에 그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의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트로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냉전에서 소련의 붕괴를 미국의 승리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서방 세계의 승리,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 공산주의 사회 진영의 몰락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승리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로피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1등이야. 1등을 한 거지. 전 세계는 우리가 다 평정해서 이겼어. 그렇다면 이 트로피는 내주기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러시아인들이 이제 러시아 언론이 자주 공격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냉전 이후의 상황을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일종의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냉전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오히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이후의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그 러시아의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경제가 피크에 이르고 푸틴이 미넨 안보회의라는 데에 가서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다. 이렇게 영토가 큰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의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제국주의적인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 발언이 있은 후 바로 이제 러시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그 경제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여기에는 갑자기 석유 생산량을 확 늘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 생산량을 늘렸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된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이번 전쟁에 러시아에 대한 그 제일 큰 일종의 처벌은 경제 제재일 텐데 일종의 경제전이죠. 이런 경제 제재에서 사실 러시아가 제재를 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2007년에도 받았고 2014년에도 받았고 계속 세첸제 때문에도 받았고 뭐 마그니트 고르스크라는 데도 받았고 마그니스키 참 때문에도 받았고 해서 계속해서 그 제재의 연속이었어요. 이번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제재는 없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제재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 개혁이라든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다원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가 예전에는 거의 뭐 60, 70%였다면 지금 그게 아마 16%, 17% 정도로 확 내려놨거든요. 외환 보유고를 다원화해서 30몇 프로가 유로, 그다음 한 세 번째 정도가 미국 달러인데 네 번째가 바로 위안이 거의 1% 차이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건 더 커지겠죠. 호주 달러, 뭐 일본 그 엔화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외환 보유고를 이제 그 구성을 외환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는 이 과정을 지금 예측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그런 경제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어떻게 러시아가 이겨낼 것인가 하고 관련된 것들, 그 은행제 그 시스템, 결제 시스템, 외환 시스템과 러시아의 이제 지난번 가장 그 큰 크림 이후에 큰 제재 때 지금까지 러시아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된 물건을 거의 못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내수 시장을 좀 키웁니다. 그래서 소비재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가령 예를 들면 그 제재 이후에 이제 큰일 났다. 러시아에 치즈는 없어. 가짜 치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방 이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그 내수를 위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면서 러시아는 사실 약간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준비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거예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주식을 사놓고도. 그런데 침략 못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제 그 100일 이상이 지나고선 그 러시아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저는 러시아가 언젠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금방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또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질문한다든지 지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키예프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전쟁을 끝내려 했을까? 그냥 우크라이나 군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러시아 군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이렇게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우리 댓글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맨날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 잘하고 있으면 왜 땅은 다 뺏겼니?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했고 러시아 군대는 문제가 많고 이런 진행상의 문제였을까? 혹시 진짜 러시아가 일부러 전쟁을 끌었던 건 아닐까? 왜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나서 러시아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바라는 목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만 러시아 전공자라서 했나?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토 확장에 관한 이야기 이제 좀 흔하게 보는 이야기여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인터넷 글 중에 하나가 이제 노드스트림 2랑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분명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주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이번 전쟁은 경제전이에요. 경제전이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희생물로 삼은 두 나라가 나쁜 거고 일단은 그렇게 침략한 러시아가 진짜 나쁜 거고 그렇지만 이게 경제전이고 그 경제전의 그 가장 그 직접적인 가까이에 있는 그 딸촉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방아쇠 같은 게 노드 스트림 2인 거죠. 왜냐면 이게 그 노드 스트림 2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하나 노드 스트림 1이라는 거 옆에 나란히 거의 하나를 더 만든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진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두고 바로 미국이 이제 공격을 미국이 공격을 했대. 이제 이런 그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이런 좀 대립 같은 게 조금씩 가시화가 되는 거였고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바로 이제 중지시킨 게 노드 스트림 2였어요.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서도 제일 먼저 이거부터 중단을 시킨 거죠. 이게 다 완공이 됐었거든요. 완공이 돼서 바로 가동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 가스프롬이라는 뭐 심지어 장난처럼 러시아는 곧 가스프롬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스프롬이라는 그 가스 회사가 가스프롬 오일도 가지고 있고 미디어, 뱅크까지 사실 이제 러시아의 국영 기업이면서 이제 거의 정말 러시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스프롬이 거의 그 실소유 제일 많이 투자를 해서 유럽하고의 합작으로 만든 유럽 기업들도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만든 그 가스관이 노드스트림 2였어요. 이 노드스트림 2를 중단시킨다는 거는 일단 미국의 입장도 있는데 미국은 셰일 가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셰일가스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정도를 유지해서 기간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만약에 잉여분이 남는다 가스에 그러면 이거를 액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액화가스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액화된 가스는 팔아야겠죠. 그 액화가스의 시장이 사실은 필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엔. 그 제일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가스를 액화해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나는 북극에서 나는 러시아 가스를 액화해서 동쪽 해안을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게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LNG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사실 비용은 좀 작게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LNG 가스의 그 수입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얼핏 예상하기로 조만간 우리나라가 러시아 LNG와 미국 LNG의 약간 각축장 혹은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실제로 미국은 이 LNG를 어떤 식으로 해선 유럽도 LNG를 좀 사용하거나 해서 러시아 그 가스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는 그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유럽에서 줄이고 싶었던 거죠. 이 LNG를 팔겠다라는 거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명분은 나토였는데 명분 나토 뒤에는 사실 노드스트림이라는 그런 가스관, 또 경제,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 등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금까지 학생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이런 그 핵심에 대한 것보다는 언론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만행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언론 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정말 되게 표면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보도에 대해서 국가 간의 차이를 아주 명확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뉴스가 동남아 뉴스보다 편파적이다라는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나라 유튜버에서도 독립방송이 난립했고, 이 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두 개의 방송이 있어요. 때로는 완전 그 반러, 그다음에 완전 친러, 둘 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고,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러시아의 언론 통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조금 그 변화가 감지가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 언론의 그 변화가 감지되는 그 내용이 실제로는 미국의 언론의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갑자기 되게 많은 미디어를 참조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서구 언론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좀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러시아보다 다른 유럽과 미국에서 그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뭐 미국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서구 언론의 미묘한 그런 온도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뭐 젤렌스키가 좀 무모했다라는 식의 그 바이든의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온도가 변하고 있고, 그런 우크라이나 책임론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그 보도를 흘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기사가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제가 이 전쟁 때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펀드를 샀을 때, 미쳤을 때, 이때 정말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전쟁보다도 이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계속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계속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러시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속인 걸까? 어차피 뽀록날 그 거짓말을 뭐 미리 굳이 속여야 될 이유도 없는데 속인 걸까?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미국이 전략이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러시아가 침략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러시아는 이미 군대를 다 옮겼다, 이제 침략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던, 정말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그런 기사. 이게 혹시 사건을 만든 건 아닐까라는 게 사실 이제 오늘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러시아가 준비를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 딱 침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늘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침략한 그 과정이 결정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러시아가 침략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제적인 그 기사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러시아로서는 그래? 진짜 침략을 해버려. 진짜 이 선제성이라는 이 틀을 깨버리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 양쪽에, 이 둘이 사실 짜붙이는 거 아니야?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이 서로의 그 상호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브라이언 마숨이라는 사람의 책, 존재 권력, 전쟁과 권력, 그리고 지각의 상태라는 이 책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숨이라는 사람이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예방과 억제에서 선제로 넘어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선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preemption인데, 그러니까 뭔가 아직 있지 않지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위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마수미 책에서는 아주 많은 철학적인 분석들이 있는데, 이걸 잠깐 다 제껴두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책이 주목하는 지점은 어떻게 공포와 위협이 권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제성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이번 전쟁 전에 미국이 러시아는 위험해. 침략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단언하는 것 같은 거죠. 테러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모호한 실체예요. 테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집단의 위협성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도 저긴 이미 위협이고 그 위협은 조만간 우리에게 가시화될 것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선제성이라는 게 이게 선제적인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는 때로는 되게 좋은 효과적인 방어가 되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뭐 그 있잖아. 뭐 첩보에 의하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이번 전쟁 전에. 뭐 그 관계자의 첩보에 따르면 미국 뭐 러시아 FS KGB라고 하는 그 내부인의 소식통에 따르면 첩보에 의하면 계속 첩보라는 말 하는데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가 아니기도 한 그 실제가 아니기도 한 걸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선제성이라는 게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한 말인데 만일 우리가 위협이 완전히 가시화되길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린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드러나기 전에 적에게 싸움을 걸어서 그의 계획을 붕괴시키고 가장 나쁜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라는 일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부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고 이게 이제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위협을 예방하는 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위협을 생산하는 이런 게 이제 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제 온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브라이언 마숨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정보의 존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현실로 느껴지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딱 발생하면 그때 어떤 나라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위협을 느낀다는 그 사실, 그 실제 자체가 이미 선제 공격을 요청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미디어에 흘린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흘러다니면서 사실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권력의 선제성은 이처럼 없는 사실 또는 없는 자연, 이제 이 자연이라는 건 좀 광범위하게 무슨 사실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권력의 형성 기제로 사용하는 매우 적극적인 권력 형성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전에 계속해서 있었던 러시아가 침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미국이 그걸 가시화하는 방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침략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러시아도 나름의 반대 극부의 그런 선제성을 보여준 거죠. 이런 그 두 개가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이번 전쟁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루소포비아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루소포비아라는 건 그 서구 전체에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제 러시아 전공자라서 러시아를 변호하는 거에 가까운데 이제 이거는 사실 냉전 때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냉전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2차 대전에서 이제 러시아가 매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은 사실 독일과 러시아의 전쟁이었다. 가장 많은 피를 흘린데도 독일과 독소 전쟁이었고 사실은 러시아의 승리로 인해서 2차 대전에서 그쪽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2차 대전을 생각하면서 러시아 때문에 이겼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 그러니까 미국의 핵폭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등등 우리 머릿속에 있는 2차 대전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는 배제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역사를 통해서 러시아가 늘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또 이제 그 루소포비아 같은 것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블랙리스트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헐리우드 10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감독들 중에서 영화 감독이나 이런 작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그 금지하는 그 메카시즘 이럴 때 10개의 그 방송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블랙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에 대한 그 뭐 반감 또 이념적인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루소포비아가 사실 미국 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문명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대립 같은 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 러시아를 유럽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 러시아라는 나라는 말이야 자기네가 아시아의 제일 왼쪽에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괜찮은 나라였는데 자기네가 유럽의 제일 동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나라가 됐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라 약간은 그 문명사적인 야만 조금 뭔가 야생인데 두렵기는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동양적인 것으로 이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그 러시아를 정의를 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루소포비아의 기원이고 이거는 되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을 그 비난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역사적이고 문명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루소포비아가 있고 이런 루소포비아는 사실 권력의 이런 선제성이 작동하게 하는데 너무 좋은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그런 오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전략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냉전이라는 건 미국의 트로피야, 서구의 트로피이고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인데 뭔가 러시아가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이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탈냉전에서의 그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모든 그런 경제적인 위기는 전부 이런 그 탈냉전 이후에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러시아인들이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쟁하면 지금 나라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안에서 시위도 엄청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용한 게 푸틴 대통령의 통제만으로 될까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제어가 될까요? 그거보다 사람들의 되게 자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자발적인 부분이 이런 그 전 세계가 왜 러시아만 미워해? 왜 우리만 미워해? 왜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라는 그런 러시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약간 반서구적인 가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그게 되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런 선제성의 문제는요. 사실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1월이었나 언제였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에서 백악관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미국의 폭도들이 백악관을 점령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서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 폭도들이 러시아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백악관을 점령한 폭도들이 러시아어를 썼다라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분열을 위해서 뭔가 러시아 세력이 침투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뉴스는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다시 들어온 뉴스가 바로 이거인데 이 사진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그 1993년에 모스크바의 그 쿠데타 때의 그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그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그 폭도들의 그 사건에 이 포스트 소비에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의 메아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와 함께 여기 1993년에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2014년에 이스턴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지금 US 캐피탈에서 아주 비슷한 그런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명분도 없이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이제 미국 언론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 워싱턴 폭도들이 러시아인들이다라는 그 기사는 내렸지만 여기에서 뭔가 그 유사한 코드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이 기사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실린 거죠. 그리고 이 기사는 분명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던 그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의 신냉전 이야기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안 좋아진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사실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양국의 그런 공공외교 전략들, 또 미디어 전략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데에서 사실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워싱턴을 백악관에 들이닥쳤던 그 미국의 폭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 러시아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러시아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미디어 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 대응들 이런 것들을 내부의 미디어에 흘림으로써 러시아인들 내부에서 그런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미디어 공격을 이해하게 만드는 이런 또 다른 미디어 전략 이 양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미디어 전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그 위에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 사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 되게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은 아마 이게 기억이 없겠지? 이라크 전쟁을 걸프전이라고 하는 걸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대학생 때였나? 이라크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라크 전쟁은 게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총 쏴가지고 게임을 하면 막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있죠. 이라크 전쟁은 거의 전투기 조종사의 그 관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라크 전쟁은 전투기 조종사가 그 이라크 땅 위에서 걸프 위에서 그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폭격을 하면서 이라크를 쫙 점령하는 그런 약간 게임 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르죠. 이게 그 아랍의 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아랍의 봄, 유로마이단 등을 이게 러시아 언론에선 계속해서 미국이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여온 미국의 그 계략이다. 막 이런 식의 러시아 내부의 언론이 또 엄청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 SNS가 이제 주된 소스가 됐던 아랍의 봄이나 유로마이단 이런 걸 거치면서 이런 다원화된 미디어 실천이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전쟁 경험인 거죠. 인스타워 우리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번 전쟁은 인스타그램으로 보지 않나요? 또 러시아에서는 텔레그램 워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기사들을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까지의 그 러시아가 벌여왔던 디지털 공공외교나 러시아 공공외교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러시아 투데이라는 미디어입니다. 이 러시아가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발신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근데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국가의 스폰서를 받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서구에서는 이 러시아 투데이를. 그리고 실제로 이 러시아 투데이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랍의 봄을 약간 빗대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그때 있었던 그 폭동이라는 게 좀 그렇고 시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걸 아랍의 봄에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런 그 월가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내보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내보냈고요. 분명히 이 러시아 투데이라는 거는 약간 반미 성향의 러시아 언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계속하고 있는 말이 정말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RT인데 그 서구에서는 더 아트 오브 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RT를 이건 정말 그 전쟁을 위한 미디어야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미디어전이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되게 유치한데 이렇게 유치하게 미국 너희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미디어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미디어가 유로마이단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침투해서 우크라이나를 분열시켰던 이런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미국에 그대로 투영을 해서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걸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러시아가 표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상 국가로서 어떤 언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도 서구에서는 러시아가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언제나 침략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한 러시아가 어떻게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문제의식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시화시켜줘. 계속 침략한다 했으면 정말 침략을 해봐. 그럼 왜냐면 이게 선제성이라는 그 구도가 깨지는 거죠. 선제성이라는 침략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아예 깨버리고 침략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냉전의 부활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그 서구 세계의 승리로 냉전이 종식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협이라면, 이게 냉전 시기에는 그냥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었던 두 개의 큰 힘의 대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러시아가 원하는 건 냉전의 부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 냉전의 상황으로. 왜냐면 적어도 냉전 상황에서는 둘이 테이블에 나왔지, 미국의 단일 구조,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진 국가로 군림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사실 러시아 언론에서 요즘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 보도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 6월 17일 날 그저께입니다. 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의 푸틴의 연설 내용이었어요. 이 연설 내용은 어떠냐면요.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때문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 7개국의 수년간에 걸친 무책임한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수치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수치에는 사실 약간은 반박하기 힘든 것이 팬데믹 때문이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어요. 이 수치가 진짜 약간 이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풉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는 국제 곡물가 급등에 책임이 없으며 미국 등의 통화 남발과 국제시장에서의 식량 구매가 근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이 38%, EU의 통화량은 20% 증대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미국의 통화량이 38%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돈을 찍어냈다는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경제 부양책으로 지금 이 거시경제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푸틴이 이제 연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흑해 봉쇄로 인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하고 관련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저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밑에 이제 러시아가 오데사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기뢰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기뢰를 제거하고 운송을 해라. 우리는 민간 선박들의 운항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지난 2월 말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은 러시아에 대한 점증하는 위기와 위협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러시아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불가피하고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방은 반 러시아 시나리오를 이행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점령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여기에 자신들의 무기와 군사고문, 제가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건데, 문을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국제질서 규칙은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만이 설정할 수 있다. 러시아는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고 있다. 역시 야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열리는 새로운 거대한 가능성을 이용해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시간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건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처에는 너희가 가입을 하든 말든 이거는 모든 주권적인 결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푸틴이 대통령일 때 그리고 푸틴이 총리할 때 대통령이었던 누군지 아시죠? 메드베제프라는 그분이 텔레그램에 올렸죠. 우크라이나가 EU의 후보국으로서 이제 정식 국가가 되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세기 중반, 2050년쯤? 이때쯤에 EU가 없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메드베제프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푸틴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적이랄까. 그쵸. 나는 죄 없는데 니들이 잘못해서 다 잘못된 거니까 그쵸. 니가 책임져. 그쵸. 그리고 6번 7번 형이 되게 웃겼는데, 우크라이나 네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애를 한 대 때려놓고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은 걔가 하긴 의지로 가입을 하고 너토를 들어가게. 그쵸. 그게 이제 위력에 의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의
주먹은 안 휘둘렀지만 위에서 거의 주먹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러시아의 이제 위협으로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 러시아의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1번, 2번, 3번, 4번 등에서 보는 무책임한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이다. 통화량의 문제, 곡물 수출의 문제 같은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당장 실생활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인데 이것들을 과연 미리 계획한 게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뿌찌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들이 이게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건가요? 러시아가 주도할 수는 없어요. 뭐 항상 러시아가 자기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늘 리액셔너리한 전쟁만을 했다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이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우리는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 항상 거기에 대응 공격을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적인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도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공격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이제 러시아가 생각을 하는데 그 리액션을 위한 준비들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준비들이 뭐냐면 지금이야 때는 이런 건데 그 때의 제일 첫 번째가 전 세계적인 그 경기 부양책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가스라든지 석유의 그 생산량을 확 줄였어요. 전 세계가 경제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한번 줄이면요. 증산을 하는데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이 전쟁은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 그 석유, 그 채굴, 뭐 가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로 이제 가서 보면 우리 이걸 일부러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3월 중순쯤에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쟁을 시작한 이상 시작은 원래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힘들잖아요. 사실 경제 위기는 어떤 나라든지 힘든데 전쟁을 단기에 끝내는 것이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 일단은 장기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남동쪽을 병합할 것이고 거기 러시아가 원하는 바는 아마 오데사 항구까지 침입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해양 국가가 아닌 그 사실 흑해라는 거는 옛날부터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이럴 때부터 물류의 그 거점이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데사까지 먹는다면 동쪽으로 러시아에서 이어져서 몰도바의 그 친러시아 자치구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걸 러시아는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완전 오른쪽 남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일종의 행랑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염두에 뒀을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저는 이거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얼핏 봤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에 500만이 되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난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 거를 봤거든요. 유럽인들이 갑자기 많아진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는 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자기 거처가 없어져서 그 사회에 침투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회의 안정감, 특히 북유럽이나 이런 데에 그런 되게 안정된 사회 체제에 주는 혼란이라든지 위협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으로 갔을 때 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유럽이 과연 단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기 부양책 이후에 거기다가 러시아 전쟁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게 당연히 가져오게 될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럽의 불만이나 미국의 불만 같은 게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게 중국이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세계의 다극화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러시아 언론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미국 일국 중심 체제로 바뀌면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랍의 봄, 그것도 결국은 석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고, 유로마이단,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불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등등 이런 식의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미국 일국 체제의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말을 자국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발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일국 중심의 체제를 무너뜨린다라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 이게 러중 블록의 형성을 아주 손쉽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예전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미국의 누구 있잖아요. 그 전략가였던 분 있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순간 미국에는 되게 큰 위협이 되고 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도 늘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근현대사에 많은 대립이 있었음에도 지금 가장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미국이 인도한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중 국가가 지금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가 또 친러 국가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달 개발 이런 거를 러시아랑 이미 같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미묘한 그런 정세들, 게다가 새로운 이제 그 중동의 새로운 질서,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만들어진 이 질서들, 코로나 이후의 질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쩌면 러시아가 지금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지금이다라는 이런 진짜 그 제국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땅도 많은데 왜 자꾸 남의 땅 뺏으려고 그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땅 자체에 관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 땅을 침략해야겠다는 생각 러시아에 없다고 거의 뭐 이렇게 또 확신했다가 또 뭐 펀드 산 사람이라 좀 할 말은 없지만 없다고 생각해요. 뭐하러 유럽 땅을 골치 아프게 해. 그런 핀란드를 왜 침략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러시아가 제일 중요하게 이번에 노리는 거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러시아 경제가 한 번 위기를 겪었던 2007년 이후부터 러시아의 그런 경제 보고서라든지 뭐 2020 계획, 2030 계획 이런 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그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러시아는 에너지 준비금이라는 걸 늘 만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사실 외환보유고가 거의 2위 전 세계에 이 정도로 외환보유고를 늘렸습니다. 늘렸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외환보유고의 다원화, 다양한 통화로 이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일종의 통화 바스켓 같은 건데 기축통화 지금 달러 이거를 흔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했던 게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자기네 자국 통화로 바로 그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제일 러시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세계 질서를 흔드는 데 있는 거죠.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것, 그러니까 제3국이라든지 새로운 세력, 브릭스의 부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 전에 러시아에 다녀갔고, 미국에서 그래서 브라질을 정상을 초청했지만 사실 브라질 정상이 거기에 큰 반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릭스하고 오펙 플러스 같은 이런 그 기구들이 친미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 이번에 이 러시아로서는 큰 전략이자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소련 해체를 냉전의 트로피로 여기는 지금의 미국 중심의 일국 중심 이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을 러시아는 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레토릭처럼 정말 많이 해왔었고, 러시아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그 시기, 이게 유일하게 실현될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전쟁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석유 생산량 증가에 시간이 들고,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정말 고조화되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암호화폐 같은 다른 그 화폐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암호화폐가 망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의혹이라 저도 제 근거가 있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그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통화 부분을 우회하는데 러시아가 사실 이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아마 우리 김현진 선생님이 되게 잘할 텐데 이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보이지 않는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표면적으로는 금지인데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이게 되게 디테일한 거지만 예를 들면 스위스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제재를 취하면서 스위스 은행을 압박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래들을 해왔던 기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인플레이션, 이 석유 생산 증가에 드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분열시켜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러시아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러시아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미디어들의 다시 그런 미디어로 돌아가는데 그 미디어가 그 계속해서 그 재생산했던 러시아 군대 후지다설 그러니까 러시아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인지 뭐 약간 거의 이런 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이유를 주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뭐 러시아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 펀드 난리 났던 것들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마이너스 80 몇 프로에서 마이너스 50으로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 환율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루블이 완전 종이가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전쟁 전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정상화가 됐고요. 전쟁 나면서 전쟁에서 지는 나라의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생각보다는 내상을 덜 입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러시아 내부는 지금 은근 좀 평화로운데 그렇지만 타격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요. 그 제일 큰 타격이 뭐냐면 이겁니다. 러시아의 이 전쟁에 대한 관점이 러시아인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가 아무리 언론 통제를 해도 이 전쟁 때문에 이혼을 한답니다. 전쟁 찬성, 전쟁 반대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 세대가 얼굴을 안 보는 이런 집안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애국주의적이어서 이런 미국 이것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러시아가 해야 됐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의 젊은 MZ세대 정말 자유롭거든요. 그 해외 구매 대행 없이는 못 살아. 유럽에 안 가면 못 살아. 근데 마스터카드가 막혔어. 이 친구들은 진짜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페이팔이 안 돼. 러시아에 많은 분들이 페이팔로 돈을 받아요. 이렇게 제가 뭐 과외하거든요. 러시아 하도 못해서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한테 전 페이팔로 돈을 냈어요. 근데 그게 당장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게다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약간 유행 같은 거기도 한데 그 러시아 주변국 라트비아라든지 세르비아 같은데 여기는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예요. 가면 러시아어 되게 잘 통하거든요. 이런 데로 회사 같은 게 계속 옮겨가거나 우리 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것처럼 러시아도 IT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러시아가 이 온라인 체제에 아주 빨리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유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반 푸틴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의 특징인데 푸틴이 예전에 대통령 2번 하고 또 법 바꿔가지고 또 대통령 나온다 그럴 때 그 시위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이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푸틴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푸틴 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독재자로 보이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그룹들이 균질 집단이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두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현상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내 언론 장악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보 컨트롤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선언적인 행위가 돼요. 뭐냐면 미국이 계속 우리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미국 뉴스를 막을 수밖에 없어. 미국발, 서구발 뉴스를 막을 수밖에 없어. 특히 영국의 텔레그래프 이런 거 다 막아야 돼 라고 일종의 러시아 내부에서 선언을 하는 행위가 됐던 거죠. 이런 식의 그 언론 장악이 선언적 행위였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 푸틴이 독재자라서 언론을 장악해서 요즘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언론 장악은 언론 자체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다. 언론 장악을 통해서 뭔가 그런 선언을 해야 되는 러시아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전 세계 미디어가 쏟아내는 악마화된 러시아 국가 이미지입니다. 이게 오히려 러시아인들에게 이런 그 러시아의 언론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단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든의 아들이 계속 우크라이나하고 좀 친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생화학 공장 뭐 실험 이런 거 관련된 게 바이든 아들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둥, 빌 게이츠도 관계가 있다라는 둥, 뭐 심지어 그 우한 폐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만드는데 또 러시아인들이 음모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또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짓 깃발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다 하는. 이게 바로 미국의 방식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러시아가 하는 거죠. 이게 러시아 미디어 전략에서 늘 반복됐던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미국 니네들이 했던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 말을 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요. 사실 러시아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전형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내부의 그런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가 당장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슈퍼가 텅텅 비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설탕이 다 동나고 그거는 약간 그 서구 언론의 프로파간다고,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러시아 그 슈퍼마켓은 아주 멀쩡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된 것들 외에 어쨌든 간에 인플레는 있고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러시아인들은 이 견디기로 사실 여러 전쟁을 이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디는 데 익숙한 인간들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지형에는 러시아 탱크가 진짜 좋답니다. 근데 이 탱크를 수입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일할 군인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요. 탱크 안에 있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가 그 인간의 편이라든지, 제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한 2년 정도 교환교수로 와 계셨는데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잔 2개 한꺼번에 가져갈 때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트레이 주는 거, 이렇게 4개면 4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걸 딱 보더니 아니 한국인이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디테일한 인간의 편의, 이런 것들 진짜 러시아 문화가 아직 여전히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MZ세대는 달라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인들의 매우 특수한 시간관인데, 이건 소련식 시간관입니다. 소련은요 항상 유토피아까지 며칠 전이라는 상황의 역사를 살아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항상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유예되는 거예요. 우리는 곧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우리 세계에 도래할 거야. 지금 약간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 견디는 거야 라는 식의 시간관이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련식 시간관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 나이면 소련식 사람이야, 말하자면 러시아로. 왜냐면 제가 소련이 붕괴될 때 대학에 간 사람이니까 내 친구 세대들까지는 이런 그 소련식 시간관에 익숙한데, 이제 그 어린 세대도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쩌면 이번에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기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때보다 더 늦으면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련식 시간관을 가진 사람과 그런 새로운 MZ세대 사이에 그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러시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회주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가는 과정으로 현재를 사유해온 그런 소련의 독특한 시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기반해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성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스크바 제3로마설이라는, 러시아인들은 어쨌든 러시아인이 80%에 해당하고, 이 80%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자기들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라고 믿어요. 근데 이 러시아 정교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반 이제 그 바실리 3세라고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러시아도 아니고 거의 루시였던,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 이제 막 만들어지는, 이때 우리 러시아는 로마가 망했고 콘스탄티노플이 망했고, 세 번째가 그런 시내 도시가 모스크바고, 세 번째 이후는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내 보루 같은 모스크바가 이런 그 정신적인, 종교적인 순수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서 그 기독교 사회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고요. 이게 러시아식 선민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예를 들면 러시아는 동성애를 약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가부장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선택인 동성애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러시아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될 때 동성애 가정에는 입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시대착오적인 거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우리 그 모던 패밀리인가 뭐 이런 그 미국 그 시트콤 같은 데서 보면 그 가족 독특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동성 가족의 러시아 아이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되게 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런 것들 아래에 그 모스크바 재상로마설 같은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보유성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그 장기전이 사실 가능했고, 또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러시아 지도부에 있을 거고,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 이면에 있는 정말 그때가 무능해서라기보단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좀 끌었어야 하고, 이 전쟁을 끌어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어야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사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비롯해서 지금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침략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정책이라는 게, 외교, 이게 이성적이었던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사가 전쟁을 만들었나, 전쟁이 기사를 만드는가, 이런 얘기처럼 이런 그 국제관계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 이성일까? 감정, 요즘 이제 얘기하는 정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제관계가 때로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물론 그 밑에는 경제적인 이익과 합리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그 표면적으로 이것들을 가공하는 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되게 불확실한 그런 주체들이 이루는 영역의 일이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말하자면 인스타워이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의 만행에 분노하고, 이런 분노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러시아는 다시 분노하고, 우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 개의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진실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러시아가 했겠죠. 어떻게 하네.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가공됐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그 지점이 있을 텐데, 사이란 없어. 여기에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그 감정들의 대립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감정들의 충돌,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매우 불확실한 이런 주체들의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라크에서 진짜 게임을 하듯이 있는 그런 전쟁 서사가 아니라, 개인의 그 점들이 그 SNS를 통해서 올리는 이런 그 감정 전체가 이렇게 감정의 파급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체성 정치로의 그런, 처음에 이제 컨스트럭티브 턴, 또 그 다음에 감정으로의 전환, 요즘은 이제 어펙티브 턴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그 사람들의 감정이 모여서 어떤 움직임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정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쩜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러시아가 서구에 대해서 하는 평가나, 또 이걸 다시 한번 정치 담론으로 또 가공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런 러시아의 그 전략, 전쟁 전략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이걸 다시 미국이 한번 또 가공을 하고, 계속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공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감정의 움직임, 이런 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전개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러시아 이미지도 그렇게 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지난 그 포스트 소비에트 20여 년 거치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2000년부터 만들어진 그런 러시아 정체성 같은 것들, 뭐 도덕적 순수주의, 정교, 뭐 이런 여기 이제 러시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서구에 대한 그 좀 반감 같은 것들, 이런 게 수렴이 돼서 지금 만들어진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서 이 전쟁이 작동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에서 지금 정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영역하고 합쳐져 있고, 이게 현대 러시아 사회의 그 다수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혁명이 안 일어나고 폭동이 안 일어나고
그 러시아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가? 왜 푸틴이 70몇 프로로 내려왔던 지지율이 80% 넘게 다시 올라가 버렸냐고.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에는 이런 그 러시아 사회의 뭐 순수주의라든지 도덕적 순수주의, 종교적인 순수주의, 거기다 아까 모스크바 제3로마설의 그런 메시아주의 같은 이런 단일한 가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 서구에서 얘기하듯이 이걸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나 전쟁을 하게 만든 데에는 이런 메시아주의, 순수주의 같은 것들이 작동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소포비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가 정동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어 제가 번역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맨 윗줄에 보면 미디어, object, bodies and practice, 이거의 전체 하나의 그런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하나의 큰 몸으로서 이게 이제 곧 정치가 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의 덩어리로서 이런 아셈블라지로서. 이게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라는 것도 그냥 그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의 덩어리, 몸, 집합으로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 냉전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신냉전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 정동의 산물일 것이고, 뭐 그렇죠? 그걸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뭐 지금으로 봐선 신냉전의 가시화가 분명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원했던 게 그런 신냉전의 부활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그런 선제성을 통해서 지금 한 30년간 러시아가 겪어온 그런 거에 대한 게 리액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말을 존중해 준다면 리액셔널이 했다. 러시아 역사에서 전쟁은 늘 리액셔널이 했다. 근데 전쟁은 맨날 하고 러시아 국경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 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는 것보다 꽤 복잡한 그 내부의 사정과 경제전과 냉전과 정체성, 루소포비아 등등이 다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획에 대해서 되게 좀 감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되게 좀 어쩌면 전쟁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이 본질은 미디어에 있다. 미디어가 사실 미디엄인데 미디엄이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게 존재를 만드는 온토 파워라는 걸 만드는, 그야말로 온토로지카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 거의 생명의 힘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내는 게 사실 미디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미디어의 힘인 거죠. 이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하실까요? 네. 그 질문이 많아서 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강연 너무 시의적절한 강연 감사합니다. 그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이나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내가 이제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그 숫자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처음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을?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수준일까요? 보니까 오늘 우크라이나가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아파트 이런 거 앞으로 지을 때 무조건 생화학 무기와 그 폭격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걸 법안으로 올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법안이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다만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러시아의 생화학 공격과 그 폭격으로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방공호 같은 게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건 당연히 러시아의 위협이란 늘 상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을 만큼 그런 경제적인 원조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그런 기사도 읽었어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국경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오고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모든 나라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폴란드가 난민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징병 군사가 모자라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요청을 했더니 난민 중에 몇 세에서 몇 세는 우크라이나의 군인으로 가라, 이런 그 조항 같은 것도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가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국가 같지만
실제로 폴란드도 폴란드의 이익이라는 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복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진짜 정상적인 경제 궤도로 올라가기에는 힘들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러시아가 지금 장악한 지역이 되게 좀 전쟁이 심했던 부분이고 저 아는 분들은 키예프에 여전히 잘 계세요. 또 폭격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키예프가 진짜 그렇게 다 위험하면 정상들이 거길 갔겠어요? 나라 국가 원수가 가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 복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러시아가 점령한 땅은 러시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부셔놓고 그것도 안 해주면 진짜 개쓰레기죠 그건?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쟁 실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한 이제 올리가르의 이탈이 푸틴 정권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이제 알리가르히 같은 경우에 지금 푸틴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게 호도르콥스키인데 호도르콥스키는 이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알리가르히 중에 뭐 되게 영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으로 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감옥에 되게 오래 있는 동안 실질적인 그런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은 잃었고 실제로 되게 상징적인 그런 그 반푸틴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중에 일부 당연히 푸틴 때문에 망한 사람 많으니까 그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푸틴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러시아의 알리가르히는 애초에 관료였어요. 대부분 관료 세력이 이제 알리가르히로 성장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소비에트적인 시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크게 많이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푸틴한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래도 경제 타격은 지금 1년 뒤가 지나면 아무리 러시아가 지금 표면적으로 건재해 보여도 당연히 경제적인 내상은 크고요. 러시아도 매우 인터내셔널한 국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도 유럽 여행도 너무 많이 가고 그런 이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뭐 이제 장난처럼 다시 소련 때로 돌아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들여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맡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처음 경제 제재 때는 러시아가 그 아까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벨라루스 경제가 갑자기 성장을 했어요. 유럽의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과일 같은 게 벨라루스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온 거죠. 벨라루스는 그 제재 대상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수입을 할 수 있고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동맹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해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회복하는 걸 보고 이번에는 거의 쪽집게식 그 맞춤 제재라고 그래가지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제일 처음에 또 하기도 했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져오긴 할 거예요. 딱 올리가르히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푸틴의 그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때 푸틴이 이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국내의 그 정치적 레토릭을 포기하고 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지난 러시아 승전 기념일이 있어요. 제일 큰 행사예요. 그때 진짜 온 국민이 막 다 훈장 달고 나오는 국가적으로 최고의 축제인데 그날 그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제부터 전쟁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던 그 러시아 전문가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진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너무 끝내려고 하면 지금 조금 그 원하는 걸 다 얻기 전에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왜냐면 지금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게 조금씩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얻기 전에 전쟁이 끝나려고 한다면 전쟁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자기들의 조건을 내세우겠죠. 러시아 경제 제재를 풀어라라든지 유럽의 그런 가스 관련된 이런 것들을 풀어라 이런 그 딜을 하겠죠. 그때는 약간 전쟁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요? 얻고 싶은 걸 다 얻은 뒤에요? 아니 전쟁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할 때.
근데 이런 말은 그 러시아 전공자들도 제 미쳤나봐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게 다 예측의 영역이라서 제가 약간 과격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별로 틀리지 않게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러시아 인플레가 소폭 감소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조짐을 여러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근데 타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이미 이제 17%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이 에너지일까요? 아니요, 그냥 사람들의 버티기일걸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아예 처음에 확 올라왔었어요. 금리도 그렇고 환율 문제 있을 때. 그런 다음에 사실 지금 좀 내렸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금씩 올려서 갑자기 올라가면 좀 그런데 확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좀 낮이나? 이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런 금리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심한데 그게 이제 어제 6월 17일 푸틴 에도 있었는데 수치를 줄줄 이렇게 읊었는데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 숫자를 쭉쭉 읊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이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되게 좀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되게 힘들지 살기. 야 미국은 더 힘들어. 뭐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는 연설이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무마하지만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도 살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있죠. 러시아에서 나오는 수치가 믿을만한가요? 저는 중국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수치들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이커창 총리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도 해서 러시아는 믿을만한 수치인지. 아니 아무래도 좀 일단 국토가 넓고 그 수치에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치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 당연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속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푸틴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막 뭐 누구 죽였다 이런 말 하면 거기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되게 억압을 하는데 그런 그 사소한 것까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스케일은 아닌 그 수치 그 스케일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수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또 하나는 경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는 그 지하 경제 규모가 되게 큽니다. 여전히. 그래서 어쩌면 실제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되게 좋은 의미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르미타주 박물관 밑에 다 금결하더라.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믿겠어요. 난 우리나라도 못 믿어 어쩔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투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또 질문.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전쟁의 목적을 밝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크림 반도의 영토까지 다시 되찾고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까지 되찾은 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크림 지역도 그렇고 돈바스랑 도네츠크 같은 지역도 계속 양 국가 간의 소모전만 계속되다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쌓여서 이번에 그런 침략의 구실이 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 마리우폴 같은 도시 몇 개의 도시들도 내준 상황에서 그 도시들을 다 찾고 크림까지 되찾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위기에 그러니까 궁지에 좀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막 남편 같은 거 있잖아. 그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가 그렇게 뭐 수입을 많이 했다네요. 그 사이에 티 안 나게. 독일이 라트비아에 가서 뭐 러시아에 협조해라. 라트비아 같은 경우가 되게 친러시아 국가거든요.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게 가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해라라는 말을 하러 갔지만 알고 보면 라트비아가 수입하는 걸 우회해서 살려고 갔다라는 말이 있고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이익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또 그 유럽 각국들의 형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그 삼국 정상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후에 나온 말인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정상이 갔고 젤렌스키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 듯이 이렇게 잡힌 그 사진들이 좀 보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후여서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조금 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서 바로 다음날 영국에서 보리스 그 총리가 가셨잖아요. 굳이. 네, 그게 좀 전쟁을 지금 끝내고 싶은 쪽과 조금 더 해야 되는 쪽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크림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사람들이 너무 친 러시아인들이고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오늘 그러니까 몰도바의 수도에서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프로 아메리카, 그러니까 친미 정권에 반대하는. 근데 수십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우크라이나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동부에 되게 심하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 이제 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서 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없는 에너지를 좀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카드 중에 하나가 에너지일 텐데 이란 제재를 푸는 과정이 러시아에게 어떤 식의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제재를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그 석유가스는 안 파내면 이 파내는 거 다시 시작하는데 좀 힘이 들어요. 이란이 지금 제재를 빨리 풀었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생산력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이게 아까 우리 정동, 감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난리 쳐놓고 당장 지금 러시아랑 싸운다고 우리 편하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또 거기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로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태도, 시리아에 관련된 태도 등등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가 중동이고 아마 아시겠지만 시아파, 수니파 이런 대립이 그 진짜 뿌리 깊은 그 문제도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글쎄 이란이 큰 변수가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지영 교수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 했듯이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